네, 안녕하십니까. ISB가 작년 12월에 발표한 일반적 표시화 공시 공개 초안의 내용을 소개하는 세 번째 웨비나에 참여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저는 작년부터 회계기준원에서 파견돼서 ISB의 주요 재무제표팀에서 근무하고 있는 박일홍 수석 연구원입니다. 지난 첫 번째 그리고 두 번째 웨비나를 진행해 주신 서정우 ISB 위원께서 8년간의 보드 멤버 임기를 마치고 7월 초에 한국으로 귀국하셨습니다. 서정우 위원님의 그간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따라서 오늘은 저 혼자 진행하게 된 점 양해 말씀드립니다. 올해 3월 초에 개최한 첫 번째 웨비나에서는 공개 초안의 개요와 주요 제안사항을 설명드렸고 6월에 개최한 웨비나에서는 손익계산서에 표시되는 중간합계와 범주 및 현금분업표의 제안사항에 대해 설명드렸습니다. 혹시 해당 웨비나를 놓치신 분이 계시다면 웨비나 자료와 녹화분이 ISB 웹사이트에 올라가 있으니 언제라도 볼 수 있습니다. 이번 웨비나에서는 정보의 세분화에 대해 좀 더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최근의 어려운 상황을 고려해서 이해 관계자분들에게 충분한 시간을 드리기 위해서 원래 6월 30일까지였던 공개 초안에 대한 의견 조회 기간이 9월 30일까지로 연장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시작하기 앞서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웨비나에서 제시된 의견은 발표자의 견해이고 반드시 ISB 또는 IFRS 재단의 견해가 아닐 수 있습니다. 공개 초안과 관련된 자료들 그리고 웨비나에서 사용하는 슬라이드는 ISB 웹사이트에서 다운받아 볼 수 있습니다. 웨비나가 진행 중에도 언제든지 질문할 수 있고요. 질문할 때는 화면에 보이는 텍스트 박스에 한글로 질문을 타이핑한 다음에 서브밋 버튼을 누르시면 됩니다. 웨비나 종료 전까지 가능한 많은 질문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웨비나가 ISB의 사무실에 있는 스튜디오에서 진행되는 게 아니라 제가 재택근무를 하면서 휴대폰으로 연결해서 혼자 진행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러면 안 되겠지만 혹시나 도중에 연결이 끊기게 되면 조금만 기다려주시면 바로 다시 연결해서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상세한 설명을 드리기 전에 프로젝트의 개요에 대해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주요 재무제표 프로젝트는 이용자와 더 나은 의사소통을 위해서 정보가 재무제표에서 전달되는 방식을 개선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고 특히 손익계산서에 표시되는 정보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프로젝트 시작 전 단계인 어젠다 컨설테이션과 공개 초안 개발 단계에서 수행한 아웃리치를 통해 수렴한 투자자들의 강한 메시지를 공개 초안의 제안사항에 반영했습니다. 공개 초안의 제안사항은 투자자들로부터 수렴한 메시지들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첫째, 투자자들은 손익계산서의 비교 가능성 개선을 요구했고 이를 반영하기 위해서 공개 초안에서는 손익계산서의 중간합계를 정의하고 표시를 요구합니다. 둘째, 투자자들은 비경평 손익을 포함해서 재무제표에 표시되는 정보의 질을 개선해 줄 것을 요구를 했고 이를 반영하기 위해 정보의 세분화에 대한 요구사항을 강화했습니다. 셋째, non-GAAP information 또는 경영진이 정의한 성과 측정치에 대한 정보의 투명성과 원칙이 필요하다는 투자자들의 의견을 받았고 이를 반영하기 위해 경영진 성과 측정치를 정의하고 주석 공시를 요구했습니다. 경영진 성과 측정치는 향후 있을 웨비나에서 다룰 예정입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정보의 세분화에 대한 개선 요구를 반영하기 위해서 많은 제안 사항들이 있습니다. 오늘 웨비나에서는 세 가지 주요 제안 사항에 대해 상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첫째, 주요 재무제표와 주석의 역할을 포함한 정보의 세분화에 대한 일반적 요구사항. 둘째, 영업비용 표시 요구사항의 강화. 셋째, 비경상 수익과 비용의 공시입니다. 그럼 정보의 세분화에 대한 일반적 요구사항부터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주요 재무제표와 주석의 서로 다른 역할입니다. 이 제안사항은 회사가 어떤 정보를 주요 재무제표에 표시해야 하는지 또는 주석에 공시해야 하는지를 결정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주요 재무제표는 구조화되고 비교 가능한 회사의 정보를 제공하고 주석은 주요 재무제표를 이해하는 데 필수적인 추가 정보 그리고 재무제표의 목적을 충족시키기 위한 필요한 보충 정보를 제공합니다.
두 번째는 현행 IS1 재무제표 표시에서 이미 별도 표시를 요구하고 있는 항목들이 있는데 일부 항목들을 추가로 제시합니다. 기본법 적용 대상인 필수적 관계기업 및 공동기업과 필수적이지 않은 관계기업 및 공동기업에 대한 각각의 라인 아이템에 대한 별도 표시를 요구합니다. 해당 요구사항은 현행 IS1에 있는 지분법 적용 관계기업 및 공동기업에 대한 라인 아이템의 별도 표시 요구사항을 대체합니다. 그리고 재무활동에서 발생하는 수익과 비용도 별도 표시를 요구합니다. 해당 요구사항은 또한 현행 IS1에 있는 금융원가의 별도 표시 요구사항을 대체합니다. 마지막으로 정보의 세분화 원칙과 일관되게 영업권도 재무상태표에 별도 표시를 요구합니다. 왜냐하면 영업권은 다른 무형자산과 상당히 다른 특성을 지니고 있음에도 현행 실무에서 종종 다른 무형자산과 통합되어 표시되다 보니 별도 식별이 어려웠습니다. 다음은 정보의 통합과 세분화 원칙입니다. 항목들은 공통된 특성에 따라 분류되고 통합되어야 합니다. 공통된 특성을 지닌 항목들은 함께 그룹핑되어야 하고 그렇지 않은 항목들은 구분되어야 합니다. 예를 들면 금융자산에 대한 투자는 공통의 측정 기준에 따라 세분화할 수 있습니다. 당기손익 공정가치 측정 금융상품은 다른 방식으로 측정되는 금융상품과 구분될 수 있습니다. 이렇게 구분된 금융상품들은 서로 다른 리스크 익스포저에 따라 추가로 더 세분화될 수 있습니다. 지분증권인 당기손익 공정가치 측정 금융상품은 채무증권인 당기손익 공정가치 측정 금융상품과 구분되어 공시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정보의 통합과 세분화에는 항상 판단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공개 초안에서는 상세한 지침을 제공하기보다는 일반적인 원칙을 제시함으로써 경영진의 보다 나은 의사결정을 유도하고자 했습니다. 그리고 기타 비용, 기타 부채 등 기타 항목 명칭의 사용을 피하기 위해 적합한 명칭을 사용하도록 제안합니다. 그렇다고 기타 명칭의 사용을 금지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룹되어 있는 항목들을 잘 나타낼 수 있는 의미 있는 명칭을 사용하도록 의도했습니다. 하지만 기타 명칭의 사용이 불가피한 상황에서는 해당 기타 항목의 구성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도록 요구합니다. 예를 들면 기타 항목이 중요하지 않은 많은 항목들로 구성되어 있는 경우에 해당 사실과 그중 가장 큰 항목의 성격과 금액의 공시를 요구함으로써 구성 항목에 어떤 것들이 있고 경영진이 기타 항목 표시에 중요성을 어떻게 적용했는지에 대한 정보를 이용자들에게 제공할 수 있게 됩니다. 지금까지 정보의 통합과 세분화에 대한 일반적인 지침에 대해 살펴보았는데요. 이제 성격별 또는 기능별 영업비용의 분석에 대해 상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슬라이드는 공개 초안에 따른 손익계산서의 새로운 구조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영업범주에서 영업비용의 분석 부분을 음영으로 표시했습니다. 해당 손익계산서는 영업비용들을 원재료, 종업원급여, 감가상각비, 감모상각비 등 투입물의 형태에 따라 표시하는 성격별 비용 분류 방법을 적용한 사례입니다. 다른 방법으로는 영업비용들을 매출원가, 판매비, 일반관리비 등 비즈니스의 기능별로 배분하는 기능별 비용 분류 방법으로 표시할 수도 있습니다. 기능별 비용 분류 방법을 적용한 손익계산서는 이후의 슬라이드에서 보여드리겠습니다. 현행 IS1에서는 이미 영업비용의 분석에 대한 규정이 있습니다만 근본 공개 초안에서 이를 강화했습니다. 두 가지 방법 중 선택할 때 고려해야 하는 첫 번째 요소는 어떤 방법이 회사의 수익성에 대한 주요 동인에 대해 더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는지입니다. 예를 들면 제조회사 수익성의 주요 동인은 수익에 직접 대응되는 원가, 즉 매출 원가를 초과하는 수익 금액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경우에 기능별 비용 분류 방법이 유용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반면 서비스를 제공하고 특정 수익과 비용 간의 직접적인 링크가 없는 회사의 경우에는 성격별 비용 분류 방법에 따른 정보가 더 목적적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고려 요소는 어떤 방법이 사업이 운영되는 방식과 경영진이 내부적으로 보고하는 방식을 가장 잘 나타내느냐입니다. 마지막으로 영업비용들을 기능별로 분석하기 위해 자의적으로 배분해야 한다면 성격별 비용 분류 방법을 적용해야 합니다. 현행 실무에서 많은 회사들이 두 가지 방법을 혼합한 혼합 방식을 사용하고 있는데요.
공개 초안에 따르면 회사가 둘 중 가장 유용한 방법을 결정했다면 그 결정한 한 가지 방법만을 적용해야 하고 둘을 혼합한 혼합 방식은 적용할 수 없습니다. ISB는 혼합 방식을 적용했을 때 손익계산서에 비용이 완전하게 표시되지 못하게 되는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사례를 보시면 기능별 비용 분류 방법을 적용한 손익계산서에 매출원가와 함께 연구개발비와 일반 관리비 항목이 표시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성격별 비용 분류 방법에 따른 감가상각비도 표시되어 있는데 이렇게 되면 제품 생산과 관련된 감가상각비 중 일부가 매출원가에 포함되어 있는지 아니면 감가상각비에 전부 다 포함되어 있는지가 불분명해집니다. 전자의 경우는 감가상각비 정보가 불완전하게 되고 후자의 경우는 매출원가 정보가 불완전해집니다. 전자든 후자든 둘 다 라인 아이템 정보가 불완전해지게 됩니다. 따라서 회사들이 영업비용의 표시에 서로 다른 의사결정을 하고 이러한 항목들을 전자적으로 태깅해서 공시하는 경우에는 투자자들이 분석할 때 해당 항목들의 기업 간 비교가 불가능해지게 됩니다. 공개 초안에서는 손익계산서에 별도 표시가 요구되는 현행 요구사항을 그대로 포함하고 있는데요. 많은 항목들이 IFRS 9 금융상품의 손상차손과 같은 성격별 비용 항목입니다. 혼합 방식이 금지되기 때문에 가장 유용한 방법으로 기능별 비용 분류 방법을 결정한 기업의 경우에 별도 표시가 요구되는 성격별 비용 항목을 어떻게 표시해야 하는지 의문이 있을 수 있습니다. 별도 표시가 요구되는 항목에 대해서는 혼합 방식 표시를 금지하지 않습니다. 별도 표시가 요구되는 항목은 그 자체로서 완전한 라인 아이템으로 표시되어야 되기 때문에 앞서 설명드린 특정 항목의 일부가 다른 항목에 배분되었는지에 대한 불확실성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사례 왼쪽을 보시면 기능별 비용 분류 방법을 적용해서 손익계산서를 표시하더라도 성격별 비용에 해당하는 IFRS 9에 따른 매출채권 손상차손을 별도 항목으로 표시해야 합니다. 지금부터는 주석공시 요구사항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이용자들은 모든 기업에 대해 성격별 비용 정보가 기능별 비용 정보보다 미래 수익 예측력이 뛰어나기 때문에 모든 기업에 대한 성격별 비용 정보를 원했습니다. 또한 성격별 비용 정보를 통해서 손익계산서와 현금물표 간의 링크를 잘 파악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사례 오른편에서 볼 수 있듯이 영업비용을 기능별 비용 분류 방법을 적용해서 손익계산서에 표시하는 경우에는 총 영업비용의 기능별 분석 내용을 주석에 공시하도록 요구했습니다. ISB는 이 제한사항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추가적인 비용이 소요된다는 우려를 기업들로부터 들었습니다. 예를 들면 일부 기업들은 특정 원가가 재고자산에 자본화된 경우에 그들의 현행 회계 시스템을 통해서는 해당 원가의 성격별 정보를 알 수 없다고 언급했습니다. 반면 이용자들은 각 기능별 비용 항목에 포함되어 있는 성격별 비용 항목에 대한 상세한 정보를 가장 유용한 정보로 보았습니다. 목적 적합한 정보의 제공과 관련 원가 간의 균형을 위해서 성격별 비용 정보를 개별 항목 수준의 성격별 비용 정보가 아닌 기업 전체 수준의 성격별 비용 정보를 공시하도록 요구했습니다. 따라서 기업들은 성격별 비용 항목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서 HR 시스템이나 구매 시스템에서 이용 가능한 정보를 사용할 수 있을 겁니다. 이 사례에서 보듯이 매출원가, 판매비, 연구개발비, 그리고 일반 관리비와 같은 기능별 비용에 종업원 급여가 얼마만큼 포함되어 있는지를 공시할 필요는 없습니다. 총 영업비용에 대한 성격별 비용 분석 내용을 주석에 공시하면 됩니다. 그리고 재고자산에 자본화된 종업원 급여를 언번들링할 필요는 없습니다. 대신에 단기에 발생한 모든 종업원 급여를 종업원 급여 비용 항목에 포함해야 합니다. 단기에 재고자산에 자본화된 종업원 급여와 전기에 자본화된 것 중 실현된 부분은 제품과 제공품의 변동 항목에 포함되게 됩니다. 현행 실무에서 일부 기업들이 성격별 비용 항목 중에서 일부 항목만 선택적으로 공시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종업원 급여 비용과 감가상각비만 공시하고 있는 경우죠. 공개 초안에서는 이러한 방식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주석에 공시되는 총 영업비용의 성격별 분석 정보는 손익계산서에 기능별로 표시되는 총 영업비용과 연계되어야 합니다.
이제 비경상 수익과 비용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현재 많은 기업들이 비경상, 비반복, 난코어 또는 특별손익 항목을 공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러한 항목들을 기업별로 서로 다른 방식으로 정의해서 공시하고 있습니다. 일부는 이러한 손익을 손익계산서에 표시하고, 일부는 주석에 공시하고, 다른 일부는 경영진이 정의한 성과 측정치를 계산할 때 조정 항목으로 반영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기업 간 실무 다양성이 있지만 투자자들은 해당 항목의 표시 또는 공시가 여전히 그들의 분석에 유용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투자자들은 향후에 발생할 것으로 예상하지 않는 손익 정보가 기업의 미래 현금 흐름 예측에 유용하다고 봅니다. 하지만 투자자들은 기업별로 해당 정보를 매우 다르게 제공하고 있고 어떤 항목이 어떤 이유로 비경상 항목이 되었는지가 명확하지 않다는 우려도 표시했습니다. 또한 기업들이 수익이 아닌 비용 항목들을 비경상 항목으로 분류하는 경향이 파악되었고 투자자들은 이러한 경영진이 바이어스를 가지고 비경상 항목을 특별했을 수도 있다는 점을 우려했습니다. ISB는 수익과 비용이 제한적인 예측 가치를 지니고 있는지에 중점을 두어서 비경상 수익과 비용을 정의했습니다. 유형과 금액이 유사한 수익과 비용이 향후 몇 년간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합리적으로 예상할 수 있다면 비경상 수익과 비용으로 식별합니다. 비경상 수익과 비용을 식별할 때 과거 기간은 고려하지 않고 미래 기간의 forward looking 정보만을 고려합니다. 이러한 점은 현행 실무와 다른 점으로 볼 수 있을 겁니다. 현재 시점에서 제한적인 예측 가치를 지닌 항목을 식별하기 위해서 과거에 한 번도 발생하지 않았다는 점은 고려하지 않습니다. 기업들이 특정 항목이 향후 미래에 다시 발생할 것인지 아닌지를 현재 시점에서 예상할 때 과거 발생 사실을 고려할 수 있는데 공개 초안에서는 과거 발생 사실을 비경상 손익의 결정 요인으로 보지 않습니다. 유사한 수익이나 비용이 과거에 발생했다 하더라도 특정한 사유로 인해서 해당 손익이 향후 몇 년간에는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한다면 비경상 수익과 비용으로 분류합니다. 이 슬라이드에서 첫 번째 행의 사례가 방금 말씀드린 과거에는 발생했지만 향후 몇 년간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 비경상 손익으로 분류하는 경우입니다. 첫 번째 행의 사례에서 당기에 공장 중 한 곳의 화재로 인해서 손상차손이 2,500 발생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회사는 2년 전에 다른 공장에서 발생한 별개의 사건으로 인해서 유사한 손상차손을 인식했습니다. 이러한 과거 발생 사실에도 불구하고 회사가 향후 몇 년간 유사한 손상차손이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합리적으로 예상한다면 당기에 발생한 손상차손을 비경상 비용으로 분류합니다. 과거에 발생했었던 구조조정 비용 또는 과거에 발생한 적이 없는 구조조정 비용도 당기에 비경상 손익을 결정하는 요인이 아닙니다. 유사한 비용이 향후 몇 년간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합리적으로 예상한다면 해당 항목은 비경상 손익으로 분류합니다. 두 번째 행의 사례를 보겠습니다. 회사는 당기를 포함해서 향후 2년의 구조조정 프로그램을 진행 중입니다. 이 경우에 해당 구조조정 프로그램이 단지 한정된 기간에만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더라도 유사한 금액의 구조조정 비용이 향후 기간에 발생할 것으로 예상한다면 당기 구조조정 비용은 비경상 비용의 정의를 충족하지 못합니다. 이와는 반대로 향후 기간의 구조조정 비용이 유의적으로 매우 적게 발생할 것으로 예상한다면 당기 구조조정 비용은 비경상 비용의 정의를 충족하게 됩니다. 소송 비용과 같은 정기적으로 발생하는 형태의 비용이 반드시 비경상 비용의 정의를 충족하는 것은 아닙니다. 형태상으로는 경상적인 수익과 비용이 금액적으로는 비경상적일 수 있습니다. 세 번째 행의 사례를 보겠습니다. 300과 550 사이에 유사한 금액으로 소송 비용이 정기적으로 발생하기 때문에 일반적으로는 비경상 비용으로 볼 수 없습니다. 하지만 단기에 특별히 중요한 사건 때문에 2,500의 소송 비용이 발생했고 향후 몇 년간은 유사한 금액의 소송 비용이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한다면 비경상 비용으로 분류합니다. 특정 항목이 금액적으로 비경상적인지를 결정하기 위해서는 합리적으로 예상할 수 있는 금액의 변동성을 고려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면 공정가치로 매년 재측정하는 항목들은 정기적으로 금액이 크게 변동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에
합리적으로 예상할 수 있는 금액이 어느 정도인지에 대한 판단이 필요합니다. 이러한 이유로 반복해서 현재 가치로 재측정하는 항목은 일반적으로는 비경상 항목으로 분류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이제 비경상 수익과 비용에 대한 공시 요구사항을 알아보겠습니다. 비경상 손익의 발생 이유, 정의를 충족하는 근거, 그리고 비경상 손익을 포함하고 있는 손익계산서에 표시된 개별 항목들을 주석에 공시해야 합니다. 영업비용을 기능별 비용 분류 방법으로 손익계산서에 표시하는 경우에는 이 슬라이드 첫 번째 표와 같이 비경상 항목을 공시해야 하고 추가로 두 번째 표와 같이 성격별 비용 분류 방법에 따른 영업비용에 포함된 비경상 항목도 공시해야 합니다. 영업비용을 성격별 비용 분류 방법으로 손익계산서에 표시하는 경우에는 손익계산서의 개별 항목별로 포함된 비경상 항목만 공시하면 되고 기능별 비용 정보를 추가로 공시할 필요는 없습니다. 성격별 비용 분류 방법과 기능별 비용 분류 방법은 영업비용의 표시에만 적용합니다. 반면 비경상 항목이 항상 영업범주에서만 발생하는 것은 아닙니다. 발생한 수익과 비용을 범주별 정의에 따라 각 범주별로 분류하는데 해당 수익과 비용이 비경상인지 여부가 그 분류에 영향을 미치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비경상 항목은 영업범주뿐만 아니라 투자범주, 재무범주 또는 필속 관계기업과 공동기업 범주에도 포함될 수 있습니다. 공개 초안에는 비경상 항목과 경영진의 성과 측정치가 하나의 주석에 공시되는 사례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공개 초안에서 요구하고 있는 비경상 항목의 공시와 경영진 성과 측정치 정보의 공시는 주석의 한 곳에 또는 각각 다른 곳에 할 수 있습니다. 실무에서 많은 기업들이 난갭 매조를 계산할 때 비경상 또는 비반복 항목을 조정하고 있습니다. 공개 초안에 따른 경영진 성과 측정치를 계산할 때 비경상 수익과 비용을 조정한 경우에는 관련된 모든 정보가 명확하고 이해 가능하게 제공될 수 있다면 경영진의 성과 측정치 정보의 공시와 비경상 항목의 공시를 한 곳에 모아서 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오늘의 주제인 정보의 세분화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그리고 간단하게 질문에 답변 드리기 전에 저희가 정보의 세분화에 대한 간단한 설문조사를 한번 해볼까 합니다. 총 5가지 질문이고 소요 시간은 1, 2분 정도면 충분하실 것 같습니다. 웨비나 종료 전까지 설문조사에 응해 주시면 웨비나 말미에 설문조사 결과에 대해서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몇 가지 질문을 주셨는데요. 제가 슬라이드에서 설명드린 내용으로 커버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답변을 생략드리고요. 그리고 저희가 사전에 준비한 Q&A와 겹치는 질문들도 있습니다. 겹치는 질문들에 대해서 먼저 답변드린 다음에 나머지 질문들에 대해서 답변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현재 상황이죠. 이제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발생한 손익이 비경상 수익과 비용의 정의를 충족하나요? 라는 질문입니다. 비경상의 정의는 유사한 손익이 미래에도 발생할 것인지에 대한 회사의 예상에 기초합니다. 코로나 바이러스와 관련해서 안전작업을 위한 방호용품 구매, 사회적 거리 유지를 위한 지출에 대규모 손상 등이 비경상 정의를 충족할 수 있을 겁니다. 하지만 어떤 비용이나 지출은 새로운 일상이 되어가는 바이러스 상황에서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성격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코로나 바이러스와 관련된 모든 지출액들이 비경상 정의를 충족하는 것은 아닐 겁니다. 비경상 수익과 비용은 수익 또는 비용으로 인식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한 수익 감소나 비용 절감 그 자체는 비경상 수익과 비용의 정의를 충족하지 못합니다. 따라서 비경상 수익과 비용, 이 항목 하나만으로 코로나 바이러스 팬데믹에 따른 영향을 완전히 다 보여주는 것은 아닙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공정가치 평가 손익이 비경상 정의를 충족할 수 있나요? 라는 질문입니다. 공정가치 평가 손익이 비경상 정의를 충족할 수 있습니다만 매우 드물 겁니다. 공정가치 재측정 평가 손익의 잠재적인 변동성 때문에 향후에 발생할 공정가치 재측정 평가 손익에 대한 합리적으로 예상 가능한 범위는 다른 범주의
손익에서의 범위보다 넓을 겁니다. 해당 금액이 예상 가능한 범위를 초과하는 경우에만 비경상으로 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코로나 바이러스 팬데믹 상황에서 발생하는 공정가치 측정 평가 손익이 예상 범위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비경상 정의를 충족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질문입니다. 비경상 수익과 비용을 손익계산서의 별도 라인 아이템으로 표시할 수 있나요? 라는 질문입니다. 손익계산서의 4가지 범주와 성격별 또는 기능별 비용 분류 표시 방법에 들어맞는 경우에만 라인 아이템으로 표시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제약사항으로 인해서 비경상 항목이 별도 라인 아이템으로 표시되는 경우는 매우 드물 것으로 생각됩니다. 모든 비경상 영업수익과 영업비용을 그룹핑하기 위해서 영업범주 안에 비경상 범주를 만들어서 보여주는 것은 적절하지 않습니다. 현재 이러한 공개 초안의 제한이 실무에서 적용 가능한지에 대해서 필드워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 질문입니다. 분기나 반기에는 비경상으로 보지 않았는데 연말에 봤더니 비경상이라고 판단한 경우에 중간 재무제표를 제작성해야 하나요? 라는 질문입니다. 분기나 반기의 평가가 합리적이었다면 제작성할 필요는 없습니다. 비경상인지 여부에 대한 평가가 사후 판단에 따라 조정되어야 한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다섯 번째 질문입니다. 비경상 수익과 비용의 정의를 적용할 때 기업이 특정 손익을 컨트롤할 수 있는지도 고려해야 하는지요? 라는 질문입니다. 특정 손익을 발생시키는 거래나 사건이 기업의 통제하에 있는지 여부는 고려 대상이 아닙니다. 여섯 번째 질문입니다. 공개 초안의 문단 B15에서 재고자산 감액 손실, 유용자산 초분 손익과 같은 별도 표시가 요구되는 성격별 항목들을 제시하고 있는데 기능별 비용 분류 방법을 선택한 경우에도 이러한 항목을 손익계산서에 표시할 수 있나요? 라는 질문이고요. 또한 기능별 비용 분류 방법을 선택한 경우에 성격별 비용인 영업권 상각액은 어떻게 분류하고 표시하나요? 라는 질문입니다. 기능별 비용 분류 방법을 선택한 경우에 문단 B15에 별도 표시가 요구되는 성격별 비용 항목들이나 영업권 상각액과 같은 성격별 비용을 혼합해서 손익계산서에 표시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기능별 비용 분류 방법을 선택한 경우에 해당 기능들을 성격별로 세분화해서 손익계산서에 표시할 수는 있습니다. 예를 들면 매출원가에 감가상각비가 얼마나 포함되어 있는지를 나타내기 위해서 매출원가 아래 감가상각비를 세분화해서 보여줄 수 있습니다. 혼합 방식을 금지하면 회사가 유용한 정보를 손익계산서에 표시할 수 없게 된다는 피드백을 이해관계자들로부터 받고 있습니다. 또한 영업권 상각액과 같은 항목들을 기능별로 배분하기 어렵다는 피드백도 받았습니다. 공개 초안에 대한 피드백 심의 과정에서 함께 논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곱 번째 질문입니다. 자동차 할부 금융을 제공하는 자동차 제조회사와 같이 하나 이상의 주요 사업을 가지고 있는 기업의 경우에 제조 부분에는 기능별 비용 분류 방법을, 할부 금융 부분은 성격별 비용 분류 방법을 적용해서 손익계산서에 2개의 영업 부문을 표시할 수 있나요? 라는 질문입니다. 현재 공개 초안상에서는 허용되지 않습니다만 재벌 같은 콩그로머레이스의 경우에는 한 가지 방법을 선택하는 것이 어려울 수 있다는 피드백도 듣고 있습니다. 이것 또한 저희 공개 초안 피드백 심의 과정에서 함께 논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주신 질문 중에 잠시만요. 예, 2가지 질문이 접수됐는데 한 가지는 영업범주에만 비경상 수익과 비용을 공시하면 어떨까요? 라는 질문이었고요. 일단 저희 공개 초안상에서는 영업범주에서 발생하는 비경상 수익과 비용뿐만 아니라 다른 범주에서 발생하는 비경상 수익과 비용도 해당 내용을 주석으로 공시하고 있기 때문에 물론 실무에서 부담이 좀 될 수는 있겠지만 일단 공개 초안상은 그렇습니다. 피드백을 주시면 저희가 심의 과정에서 고려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는 손익계산서 상에는 비경상 항목을 별도 표시할
필요는 없는지요라는 질문인데요. 이미 말씀드렸다시피 별도 표시는 일반적으로는 공개 초안사에서는 적절하지 않은 것이고 주소 공시하는 것이 적절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손익계산서에 비용상항을 별도로 표시하기 위해서는 손익계산서에 제시된 구조와 그리고 영업별 비용 분류, 그다음에 기능별 비용 분류, 그 스트럭처에 맞아야 표시될 수가 있기 때문에 매우 드문 경우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몇 가지 질문들이 더 있는데요. 보시면 단기에 회사의 특정 부서나 부문에서만 구조조정 비용이 발생하거나 다음 연도에 유사한 금액의 구조조정 비용이 회사가 영위하는 다른 국가에서만 발생할 것으로 예상하는 경우에 비경상 수익과 비용의 제한사항을 어떻게 적용하나요? 라는 질문도 저희가 받았습니다. 비경상 수익과 비용의 제한사항은 회사의 특정 부문별로 또는 개별 국가별로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회사 전체 수준에서 적용해야 합니다. 따라서 향후 몇 년간 회사의 특정 부문 또는 다른 국가에서 유사한 구조조정 비용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한다면 단기에 발생한 구조조정 비용은 비경상 항목으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여러 국가들과 아웃리치를 하면서 많이 받은 질문인데요. IS1 재무제표 표시에서는 왜 특별손익 항목 표시를 금지하나요? 그리고 비경상 손익 항목과 특별 항목은 어떻게 다른가요? 라는 질문입니다. 과거에 IS1에서는 경상손익과 구분해서 특별손익 항목을 세후 금액으로 별도의 범주로 손익계산서에 표시하도록 요구했습니다. 하지만 ISB는 2002년에 특별손익 항목은 기업의 정상적인 사업 위험에서 발생하는 것이기 때문에 손익계산서에 별도 표시할 만한 항목은 아니라고 결정 내리고 별도 표시를 금지했습니다. 공개 초안에 따른 비경상 손익 항목은 손익계산서의 별도 범주로 표시되지는 않는데요. 대신에 비경상 항목들은 경상적인 수익과 비용에 포함되고 그 성격, 기능 및 기타 특성에 따라 손익계산서의 각 범주에 표시됩니다. 그리고 비경상 손익을 항목별로 식별해서 그 내용을 주석에 공시해야 합니다. 그리고 성격별 비용 분류 방법으로 손익계산서에 표시하는 경우에 왜 기능별 비용 분석 내용에 대한 공시를 요구하지 않나요? 라는 질문이고요. 그리고 성격별 비용 정보가 이용자들에게 더 유용한 정보라면 왜 기능별 비용 분류 방법을 삭제하지 않나요? 라는 질문도 있었습니다. 기업별로 비즈니스가 운영되는 방식에 따라서 기능별 비용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수입물별로 원가를 관리하고 이러한 원가를 자의적으로 기능별로 배분할 수밖에 없는 기업의 경우에 기능별 비용 분류 방법이 이용자에게 유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용자들은 성격별 비용 정보가 미래 현금 흐름 예측과 현금 흐름표와 연계에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기 때문에 모든 기업 분석에 유용하다고 언급한 반면에 모든 기업에 대한 기능별 비용 정보가 필요하다는 강한 요구는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용자들은 기능별 비용 정보를 사용해서 매트릭스 분석이라든지 마진 분석을 용이하게 할 수 있습니다. 기능별 비용 정보도 유용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기 때문에 기능별 비용 분류 방법을 삭제하지는 않았습니다. 네, 여기까지가 오늘 웨비나에서 주신 질문과 저희가 사전에 미리 준비한 Q&A에 대한 내용을 다뤄봤습니다. 그러면 지금 서베이를 종료를 하고 결과를 한번 보겠습니다. 잠시만요. 네, 지금 서베이 주신 분들 보시면 세계법인에서 가장 많이 해주셨고요. 그 다음에 기업체에서도 몇 분 해주셨고 회계기준 재정기구 또는 회계단체에서도 몇 분 해주셨습니다. 학계에서 참석해 주셨네요.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첫 번째 질문은 공개 초안에서는 성격별 분류 방법과 기능별 분류 방법을 혼합하는 방식으로 영업비용을 손익계산서에 표시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는데 혼합 방법은 별도 표시가 요구되는 항목을 표시하는 경우에만 허용됩니다. 이러한 제안에 동의하는지에 대한 질문인데요. 동의하시는 분이 거의 70%로 대다수를 차지하시네요. 그리고 일부는 혼합 방법은 기타 제한된 상황에도 허용되어야 한다라고 답변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 질문은 공개 초안에서는 영업비용을
기능별 분류 방법으로 손익계산서에 표시했다면 성격별 분류 방법을 사용한 총 영업 비용의 분석 내용을 주석에 공시하도록 요구하고 있는데, 이러한 제안에 따른 효익이 비용을 초과한다고 보는지에 대한 질문인데요. 효익이 비용을 초과한다고 보신 분이 53%로 아니다라고 답변하신 분 46%보다 살짝 높은데 거의 비등비등한 것 같습니다. 여전히 조금 실무에서 부담이 될 수도 있을 것 같고요. 아마 그런 점들이 반영이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리고 다음은 비경상 수익과 비용에 대한 정보 공시를 요구하는 공개초안 제안에 동의하는지. 50% 정도가 동의를 하셨고요. 그 다음에 30% 정도는 동의는 하지만 단 비경상 정의에는 동의하지 않는다라고 답변하셨습니다. 그리고 한 15% 정도가 동의하지 않으셨고, 해당 정보의 공시가 강제로 요구돼서는 안 되고 현행과 같이 기업이 자율적으로 공시를 하는 게 적절하다라고 답변해 주셨네요. 감사합니다. 그리고 여기까지 그럼 이번 정보의 세분화에 대한 저희 세 번째 웨비나를 마무리 짓고요. 8월 중에 이제 마지막으로 경영진 성과 측정치에 대한 웨비나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다음번에도 많은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